여행. 누군가에겐 회복과 힐링의 순간일 수도,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여행은 도피의 행각이었고, 여행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행이 시작된 것은 2021년 7월 13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에게 남편 박 씨의 메시지 2통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대리매매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어.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지인의 집에 숨어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 박 씨의 아내는 문자의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런 이유 때문에 도피를 한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무엇보다 주식 대리매매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당시 남편 박 씨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느라 꿈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증권회사 퇴사하고 개인 투자하려고 오피스텔을 얻은 거였어요. 그게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이 지방에 있는 지인 집에 숨어 산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원래 그런 대리매매를 하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연락을 하루 정도 더 기다린 아내 박 씨. 그 이후 남편에게 연락이 없자 2021년 7월 14일 오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장 먼저 남편의 오피스텔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제공받은 비밀번호를 도어락에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인기척이 없었고요. 오피스텔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CCTV를 확인했는데 박 씨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온 장면이 있는데 나간 장면이 없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으로 문 뜯으면서 안으로 들어갔죠. 문을 뜯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이 사건이 평범한 실종 사건이 아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 안을 가득 채운 락스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락스 냄새가 진동했어요. 왜 방금 청소한 화장실 들어가면 그 락스 냄새 확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피스텔 안을 락스로 팍팍 청소한 것처럼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하얀색 시트지를 뜯자 그 안에 있던 오래된 벽지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오피스텔 내 탁자에는 청소용 분무기와 베이킹 소다도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상했던 것은 일부 누미롤 검사 결과 의자 팔걸이 등에서 지워지지 않은 혈흔들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안에서 잠긴 문, 진동하는 락스 냄새와 새로 바른 시트지, 그리고 CCTV엔 들어온 흔적은 있으나 나간 흔적은 없는 박 씨. 경찰은 사라진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수상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박 씨가 머물던 12층 복도에서 큰 여행용 가방을 수레에 싣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눈에 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남자를 유력 용의자로 주목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박 씨 그 오피스텔 앞에서 수상한 짓을 하는 게 더 포착됐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7월 10일 오후 5시 43분경 CCTV에 박 씨가 외출한 후 텅 빈 오피스텔 앞을 서성이는 한 남자가 잡혔습니다. 바로 여행 가방을 들고 사라졌던 용의자였습니다. 그는 박 씨의 텅 빈 오피스텔 앞을 서성이며 현관문 비밀번호 키를 계속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계속해서 새로운 번호를 눌러보던 남자. 누가 봐도 비밀번호 모르는 사람이 억지로 문 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왜 비어있는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려 했던 것일까? 용의자의 수상한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잠시 자리를 떠났던 그는 1시간 뒤인 오후 6시 30분경 다시 오피스텔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문 앞에서 뭔가 행동을 하는 남자. 자세히 보니 문 앞에 뭔가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뭔지 화면을 확대해보니 그건 네모난 작은 물체였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하지만 그 의문점은 금방 풀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7월 13일 오전 7시 43분경 오피스텔로 출근한 박 씨가 용의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USB 문 앞에 떨어뜨리고 갔네? 이거 네 거 맞지? 와서 가지고 가라. 그 문자를 기다렸다는 듯 7월 13일 오후 1시 32분경 박 씨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용의자. 그리고 그 시간에 박 씨는 정말 도피를 하려는 듯 이런저런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도피하겠다고 카톡을 보낸 시간이 용의자와 함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총 29회에 걸쳐서 합계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피 자금이 필요했던 것일까? 10억 원 가까운 주식을 매도한 박 씨.
그렇다면 함께 있던 용의자와 댁으로 도피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후 박 씨가 오피스텔 밖으로 나간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석연치 않았던 그때 경찰은 새벽 4시경 용의자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한 점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밝혀냈습니다. 마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사라진 박 씨의 차량이 대구 종합경기장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운전한 것은 박 씨가 아닌 대리기사였습니다. 그때 한 새벽 4시 10분 정도였을 거예요? 대구 종합경기장까지 미니쿠페 차량 운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없었고요. 차만 넘겨주면 된다고 했는데. 대리기사의 번호를 추적해본 결과 당시 전화를 걸어 운전을 부탁한 사람은 용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가 박 씨의 차량을 대구로 운전하는 동안 용의자는 자신의 중고 화물 차량에 여행용 가방을 싣고 경북 경산으로 향한 걸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USB와 10억, 그리고 비어있던 박 씨의 미니쿠페. 아마도 답은 경산으로 향한 용의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사라진 박 씨를 찾기 위해 용의자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의 신분 확인 결과 그는 박 씨와 10여 년을 알고 지낸 41살 서 씨였습니다. 현재 인형 공장을 운영하던 그가 왜 박 씨의 오피스텔에 찾아온 것일까? 박 씨의 아내는 박 씨와 서 씨가 증권회사 입사 동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입사 초기부터 서 씨를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 씨가 카드값 못 메꿔서 전전긍긍할 때 남편이 몇 번 카드값 빌려준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를 관두고 은행 판매업을 하던 서 씨는 2018년경부터 경영난에 허덕였습니다. 2021년 4월경에는 1억 2천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과거 대출을 메우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회사를 운영할 정도였습니다. 어느새 빚은 4억 5천만 원 규모. 그때 서 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린 겁니다. 증권회사 입사 동기인 박 씨가 주식 투자로 한 30-40억 수익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서 씨가 박 씨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수차례 박 씨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동기에게 거절당한 서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답은 서 씨의 검색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 씨는 2021년 5월 18일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증권계좌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 증권계좌 비밀번호 변경 방법, 실종신고 이후 계좌 사용, 계좌 추적, 정기 충격기 기절. 경찰은 2021년 7월 15일 오전 경북 경산의 한 인형 물류창고에서 용의자 서 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양 발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모든 게 우발적인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빌리러 갔는데 박이 거절하면서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 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경찰의 추궁에 박 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한 서 씨. 하지만 그의 진술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그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단어에는 살인 형량, 살인 후 해외 도피, 살인, 시체 못 찾는 경우, 파나마 이민 절차 등이 있었고 그가 박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한 날 자신의 화물 차량에 전기 충격기와 망치, 식칼, 케이블 타이 등을 싣고 온 것으로 추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숨진 박 씨의 사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단서는 서 씨가 검색한 단어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 씨가 검색한 단어는 정화조 사체 유기, 정화조 사체 냄새 없애는 법 등이 있었는데 서 씨가 경산에서 운영하는 인형 공장에 정화조가 있었고 거기서 박 씨 사체와 살해에 쓰인 증거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인형 공장의 정화조 뚜껑을 열자 그 안에 박 씨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검 안에는 둔기와 흉기에 의한 상처가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안에서는 둔기와 칼이 발견됐습니다. 빈 사무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보고 사무실 문 앞에 일부러 USB를 놓고 가 그걸 핑계로 다음날 사무실로 들어가는 데 성공한 서 씨. 그리고 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습니다. 나이 먹고 돈 빌리러 다닌다는 말에 홧김에 전기 충격기를 꺼내서 그 박이를 기절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박이가 기절하지 않아서 몸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고
혈흔이 여기저기 튀어서 락스로 다 치운 다음에 시트지로 혈흔 감추려고 도배를 했습니다. 게다가 숨진 박 씨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 박 씨는 망치로 머리 부분을 8회가량 맞았고 전체 길이 33cm씩 칼로 얼굴 부분을 14회, 목 부분을 5회, 손과 팔을 14회가량 찔려 대동맥 절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서 씨는 둔기와 흉기 외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사체 훼손까지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나오는 상황. 서 씨는 박 씨를 살해 후 락스 등으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리고 10억 원 상당의 박 씨의 주식을 매도 주문하고 박 씨의 증권회사 OTP 카드와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등을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금융거래가 가능할 수준으로 박 씨의 개인정보를 빼간 서 씨. 그는 박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잔인한 살해 수법에 놀란 피해자의 가족은 서 씨를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 서 씨가 어려울 때 먼저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살해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순간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형 구형합니다. 경찰은 사형 구형,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피의자 서 씨는 결심 공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저의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서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모든 분께 사죄드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저희 가족에게도 사과합니다. 두 아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올려줘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악어의 눈물이었을까? 피의자 서 씨는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족들의 바람인 사형 대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간 후 30분 정도 머물다가 살인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춰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요구를 들어주면 살해하지 않을 마음도 한편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위헌성이 크다거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 분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피해자 유족과 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오후 11시 30분경 40대 남성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119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지금 아내랑 아이가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죽은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은 문 앞에 서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집 앞 복도에서부터 맨발 모양의 핏자국이 얼기설기 남아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현장은 더욱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피가 흥건했어요. 그리고 거실에는 중학생 아들과 엄마가 숨져 있었고 욕실 근처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이 숨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일가족 살해 후 자살, 일명 동반 자살을 선택한 것일까? 하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엄마의 사체 역시 공격을 받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폭 30cm, 깊이 15에서 19cm의 자창이 목 주위에 여러 개 발견된 것입니다.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그리고 엄마의 운동화 한쪽이 거실에 놓여 있다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침입한 적이 없었어요. 현관문 앞바닥에 피 묻은 흔적이 있긴 한데 그거는 나갈 때 생긴 겁니다. 들어온 사람은 없고 나간 사람만 있는 사건 현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사인은 두개골 골절, 목 부위, 경동맥 절단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보입니다. 피해자 3명 다 둔탁한 무기로 두개골을 함몰시켰고요. 날카로운 흉기로 목 부위, 아내 10회, 아들들은 각각 10회씩 이렇게 찌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들은 아이들이 평소 착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복한 가정으로 보였다는 사람들. 그런 가족에게 벌어진 너무나도 잔인한 살인사건. 경찰은 면식범이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용의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남편 고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저녁 8시쯤 집을 나가서 PC방에 갔어요. 그리고 11시 50분경에 집 왔거든요. 근데
아들과 아내가 살해당해 있는 거예요. 범인을 꼭 잡아주십시오. 남편 고 씨의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CCTV 분석과 탐문을 통해 남편이 PC방에 있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이유도 알 수 없는 잔혹한 범행. 당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광명 세모절 사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현장 감식과 주변 수색을 하던 중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남편은 경찰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알리바이가 확실하니까 저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처리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좀 나가게 해주세요. 뭔가 급한 일이 많다며 계속 내보내달라고 말하는 남편 고 씨. 아내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지인들은 원래 부부 사이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종종 나들이도 가고 아내는 죽을 때 남편과 죽겠다 말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 집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바꿔가지고 그 집 아줌마랑 애들이 집에 못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 수사 결과 남편 고 씨는 중소기업 프로그래머로 2년여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직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아내와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마 남편이 자식을 죽이는 범행을 벌인 것일까? 고 씨는 사건 당일인 25일 오후 7시 51분쯤 아파트를 나섰고 오후 11시 23분쯤 귀가하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PC방 주인도 고 씨의 방문을 확인해줬습니다. 확실히 남편은 범행 추정 시간 PC방에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시신 발견 당일 이상한 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쿵쿵거리더라고요. 글쎄 비명은 모르겠고 쿵쿵 소리만 들었어요. 한 10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집에서 생전 그런 소리가 안 들렸거든. 애들이 가끔 한 번씩은 뛰는데 그날은 유난히 심해서 굉장히 무섭게 쿵쿵거렸어. 그건 발 뒤꿈치로 걷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간 집에서 났다는 무서운 소리. 그건 누가 낸 소리일까? 그런데 PC방 기록을 확인한 경찰은 묘한 틈을 발견했습니다. PC방 사용 기록은 밤 9시 10분부터 11시 10분까지 2시간. 남편은 PC방을 나온 직후 집으로 올라가는 CCTV에 11시 25분경 찍혀 있었고 PC방은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서 나간 장면은 7시 51분이었고 PC방 사용 시작 시간은 9시 10분. 1시간 20분의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경찰은 CCTV 수사 등을 벌이면서 사건 장소 인근을 탐색했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인근 공원 수풀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난방, 청바지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흉기는 목공용 고무망치였고 다른 하나는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칼인데 총 길이 3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옷에는 혈흔이 묻어있던 걸로 봐서 범행 때 입은 옷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하자 그 밤 남편이 집을 나설 때 입었던 옷과 들어올 때 입은 옷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CCTV상 남편이 집을 나설 때 입은 옷과 발견된 옷이 동일함을 확인한 후 바로 남편에게 혈흔이 묻은 옷과 흉기를 보여주며 범행을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끝내 남편 고 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피고인 신분이 된 고 씨, 그의 범행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오후 7시 51분쯤 고 씨는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1층에 가방이 있으니까 가져와. 자연스럽게 아내를 집 밖으로 불러낸 남편은 아내가 집을 비운 건 확인하곤 CCTV가 없는 아파트 뒤쪽 창문을 통해 다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통해 15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뒤 마침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큰아들을 준비해둔 고무망치로 때려 살해했습니다. 아마도 힘으로 중학생 아들을 제압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먼저 둔기로 큰아들을 정신을 잃게 만든 후 부엌에 있던 칼로 목을 찌른 걸로 보입니다.
1층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5분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때마침 그 현장을 목격했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뛰어들어가 다급히 큰아들을 끌어안았지만 고 씨는 아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씻고 있던 작은 아들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는 원래 이들을 망치로 기절시킨 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자살로 위장하려 했으나 이들이 쉽게 기절하지 않았고 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게 되자 자살 위장 시도를 포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고 씨는 자신의 일가족을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 이에 피의자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진술을 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스스로 일도 못하고 성격도 안 맞아 이혼을 준비했는데 큰아들이 자신을 무시해서 살인을 계획했다는 고 씨. 이게 무슨 말일까? 그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살해 동기를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놈이 내 슬리퍼를 허락도 없이 신고 외출했어요. 건방지잖아요.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고 씨는 아내와 이혼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피의자는 아내와 화해를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화해 조건으로 큰아들과 관계 회복을 요구했는데 큰아들이 이에 거부감을 보여 앙심을 품고 범행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고 씨. 피고인의 머릿속에는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잘못도 갈등도 없던 초등학생 둘째는 왜 살해한 것일까? 아내랑 아들 둘 다 1층으로 떨어뜨려서 실족사처럼 꾸미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칼로 범행을 했는데 둘째가 그 현장을 목격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습니다. 그는 사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에 사용한 고무망치를 사건 한 달 전에 집 근처 상점에서 구매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고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전 신문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요.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기억났거든요.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ATM 기계가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우라가 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낸 고 씨. 그는 천륜을 어긴 희대의 살인마일까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일까? 그 경계선에서 그의 범행 당시의 육성이 담겨있던 녹음이 발견됐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욕설과 폭언이 잦아지자 범행 이전부터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첫째는 범행 3시간 전부터 녹음 기능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현장의 끔찍한 소리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녹음에서 고 씨는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알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당시 녹음된 고 씨 음성입니다. 나 죽는 거죠? 그렇지. 살해 현장을 남은 육성 증거, 그는 왜 그런 말을 혼자 내뱉으며 살해한 것일까? 피고인 고 씨는 재판부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인간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거 압니다. 용서받거나 뭔가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선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피고인. 하지만 그는 자신이 다중 인격 장애가 의심된다고 검찰 진술에서 말했습니다. 앞과 뒤가 다른 진술. 게다가 남편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8년 전 기억 상실을 알았고 범행 1개월 전에 기억이 돌아와 혼란스러워했다며 피고인이 모든 환경을 낯설어 했기 때문에 살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피고인은 다중인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혼란기를 겪고 있고요. 이런 점은 좀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만 봐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 분석을 한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중인격, 기억상실 등 모든 것이 거짓인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 씨가 큰아들이 용기만 있으면 아빠를 죽이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거짓으로 판단됐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도 남편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고 유족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유족들은 피의자가 하는 말을 직접 듣고 싶었으나 피의자의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워서 첫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길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고 상태가 어렵다면 진술서나 서면으로 대신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유족들은 피고인에게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이제 피고인 고 씨의 범행을 판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면 악행의 증거마저 사라질까? 그날 타오르던 불꽃은 점차 번지며 많은 진실을 태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새벽 1시 119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기 울산 달동인데요. 원룸 3층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서민적인 동네 이름과 달리 금융사와 유흥업소 그리고 원룸까지 밀집되어 있는 울산의 달동. 게다가 화재가 발생한 원룸은 일방통행에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소방차 진입마저 힘겨웠습니다. 어렵게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며 원룸 건물 거주자 16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주민들은 눈앞이 안 보일 만큼 뿌연 연기를 뚫고 황급히 건물을 벗어났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는데요. 화재 당시 방 안에 있던 천소재의 소파가 가연성 물질 역할을 하면서 불이 방 전체로 급격하게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 화재로 그칠 줄 알았던 사건이 급변하게 된 건 원룸 안에서 질식사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사망자 신원은 34살 신씨. 단순히 깊이 잠든 상태에서 가스를 마시고 탈출을 못한 것일까?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미 방 안 내부에 불이 상당히 번진 상황에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점을 이상하게 여겨 범죄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공동주택 화재는 정기적 요인이든 음식물 탄화든 냄새가 퍼지면서 화재 초기에 신고가 들어오기 마련인데 이번 화재는 내부에서 불이 순식간에 번진 후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던 경찰이 수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깊게 잠들었다고 해도 소파에서 불났는데 피해자가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만약 깨어있다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거나 문을 열려고 하는 흔적들이 발견되는 게 보편적인데 사체가 너무 바르게 있는 게 수상하더라고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는 시신들과 뭔가 다른 사체.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검사 결과를 본 순간 이 화재 사건에 뭔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 및 신경 안정제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술을 마셔 알코올과 약물의 상호작용까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약물 투약에 이어 벌어진 화재. 두 사건이 우연히 겹칠 확률은 극히 적어 보였습니다. 건물의 연기가 거치고 드러나는 진실. 경찰은 이 방화 사건 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신 씨가 자발적으로 술에 다량의 약을 먹고 잠든 것일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집에 불을 지른 걸까? 여러 가지 의혹에 주변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술 좋아해서 폭음 자주 했는데 약 먹고 잘 정도로 건강상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신 씨는 음주운전으로 구속 수감된 전과가 있을 정도로 술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엔 딱히 신변을 비관해 자살을 택할 만큼 경제상 그리고 건강상 문제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대체 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것일까? 경찰은 신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사건을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휴대전화로 16차례에 걸쳐서 11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고 자신의 명의로 154만원의 단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살을 앞둔 사람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두고 경찰은 타살의 무기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사망한 신 씨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던 도중 신 씨가 직장 상사와 묘한 상담을 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씨 말로는 돈을 버는 적도 없는데 모르는 여자한테 자기 돈이 이체됐다는 거예요. 해킹 당한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길래 제가 잘했다고 맞장구 쳐줬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날인 11월 15일 신 씨의 돈 약 193만 원이 어떤 여성의 통장에 이체가 됐는데 신 씨는 이 여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은 돈을 보낸 적도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상하니만큼 사망하기 전날부터 금융 관련 사고가 많았던 신 씨. 계획적으로 신 씨의 돈을 노린 범죄일까? 경찰은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던 중 신 씨가 사망하기 직전 어떤 여성과 통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딱히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 무렵 마침 경찰은 화재가 난 3층의 CCTV를 복원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 복도 CCTV에 사건 직전 묘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 씨의 원룸을 나서던 남자가 포착된 것입니다. 화재 신고가 있기 20분 전쯤에 원룸에서 한 남자가 나왔는데요. 문을 닫고 나오더니 지문을 지우려는 듯이 손잡이를 닦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흰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요. 화재 직전 신 씨의 원룸에서 나온 의문의 남자. 신 씨 집에서 나온 남성을 CCTV로 계속 추적했는데 불이 난 원룸에서 한 500m 떨어진 곳? 거기 비닐봉지를 버리고 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으로 바로 출동. 해당 지점의 전봇대 인근에 남성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봉지 안에선 흰색 가루가 뿌옇게 떠있는 양주병과 캔커피, 물티슈 등이 나왔는데 경찰은 흰색 가루가 수면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남성의 수상한 영상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온 지 약 20분 뒤에 신 씨 집에서 나온 남성이 신 씨가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중년 여성의 집에 들어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용의자는 1992년생 이 씨. 그는 중년 여성의 아들로 밝혀졌고 그날 신 씨와 함께 있다가 집으로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은 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즉시 위치 추적을 통해 버스를 타고 내리던 이 씨를 동서울 버스 터미널에서 검거했습니다. 이 씨를 붙잡아 조사하던 경찰은 그가 이미 사기 전과가 있다는 것과 그가 수감 생활 이후 모 에어컨 제조업체에 취직했지만 자신이 사기 전과가 들통날 것을 염려해 회사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후에 혼자 생활하는 피해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피해자와 점심부터 함께 술을 마시거나 같이 시간을 보낸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신 씨가 받은 대출금 154만 원이 용의자 이 씨에게 이체된 것을 발견하고 추궁했습니다. 아, 그 돈이요? 그거는 형이 저한테 뭐 잠시만 맡고 있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잠깐 맡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이 돈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해요? 이렇게 답장도 보냈어요. 서로 간에 무슨 거래라도 있었던 것일까? 나중에 그 돈을 돌려줄 것이었다고 대답하는 이 씨. 하지만 용의자 이 씨의 알리바이를 깨듯 경찰은 또 다른 정황을 발견해냈습니다. 분석 결과 이 씨가 버린 양주병에서 나온 약물 성분과 사망한 신 씨 몸에서 나온 약물 성분 동일하다고 밝혀졌고요. 신 씨가 사망하기 전날 돈이 익명의 여성에게 이체된 사건도 조사해보니까 돈 받은 여성이 이 씨 여자친구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신 씨가 사망했을 때 이 씨가 함께 있었다는 것까지 모든 증거가 이 씨를 가리키는 상황.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이 씨는 마침내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전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집에선 제가 회사 계속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엄마한테 핸드폰 요금 20만 원 넘었다고 혼돈하고,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저도 모르게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약을 탄 술을 먹인 후에 형이 잠든 걸 확인하고 소파에 불을 질렀어요. 하지만 그의 말엔 뭔가 다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신 씨의 사망 원인이 화재로 인한 질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이 있기 전날인 11월 15일 이 씨는 돈 문제로 모친과 다투게 되고 기분이 상한 채 연락도 없이 신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이 씨는 마침 잠들어 있는 신 씨를 보고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약 200만 원 상당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를 여자친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에 다시 자신의 명의로 받아서 모친 명의로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도 납부하고 모자란 생활비도 쓰고 그랬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후 이 씨는 해킹 피해를 입었거나 은행 오류로 인한 이체라고 둘러댈 생각을 했지만 사건 당일 아침 신 씨가 이번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적잖이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피해자 집을 나온 이 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돈을 돌려줄 생각을 했다가 돌연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더 결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시 형 집을 찾아갔습니다. 차라리 그때 형에게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 씨는 피해자 신 씨가 평소 포금을 하고 잠자기 전 소주 한 병 이상을 더 마시고 잔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 씨의 범죄의 두뇌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가 울산 구치소에서 사동 도우미로 일을 했어요. 그때 몰래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가지고 모아놨습니다. 그걸 잘 녹여서 양주병에 부어서 담은 후에 그날 저녁 피해자 신 씨에게 권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 후 피해자 신 씨가 약에 취해 잠들자 이 씨는 바로 잠든 피해자 신 씨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이불로 얼굴을 덮은 것은 맞으나 이후 신 씨는 살아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덮고 있던 이불로 제가 형님 입을 10초가량 막은 건 맞습니다. 근데 미약한 숨소리를 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형을 창문 쪽으로 눕히려고 했는데 형이 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딱 하는 소리가 났어요. 피해자 신 씨를 소파에 높인 후 이 씨는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고 다시 피해자 명의로 154만 원을 단기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이체한 후 피해자에게 형, 돈 언제까지 들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마치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맡긴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처음엔 신씨가 담배 피는 걸 이용해서 담배불로 인한 화재처럼 꾸미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게 안 붙여지니까 이 씨는 자신의 라이터를 이용해서 소파 위에다가 직접 불을 붙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화만은 순식간에 피해자의 원룸을 태웠고 다시 건물 전체에 옮겨 붙을 뻔했지만 시민들의 빠른 신고로 큰 불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새벽에 일어난 화재로 정신없이 대피하고 방 한 구석에 피해자 신씨가 화마에 갇혀있던 그 순간 이 씨는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버스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버스 안에서 흔들리는 차창 너머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2016년 5월 21일) 오후 박 씨는 고향인 충북 증평군을 찾았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께 안부처 전화를 드려도 받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서둘러 고향으로 향했다는 아들. 집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평소 같으면 버선발로 맞으러 나오셨을 어머니.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가뜩이나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터라 더욱 불안해했다는 아들. 6년 전 이웃에 사는 70대 할머니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던 사건이 떠올랐고 최근 들어 어머니의 집 물건이 종종 사라진다는 말까지 들은 터라 불안감은 더했습니다. 시골이라 농작물을 훔쳐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가뜩이나 홀로 계시니까 치안도 불안해서 집에 CCTV를 설치해드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방 안에 들어간 박 씨. 어머니는 이불을 얼굴까지 덮은 채 누워 계셨고 이불을 걷자 이미 부패가 시작된 어머니의 사체가 보였습니다. 사망한 지 시간이 지나선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누워있는 주변이 깨끗했고 딱히 누가 침입한 흔적이나 없어진 물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천식과 고혈압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었고 팔순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이에 자연사나 병사로 생각한 경찰은 증평의 한 병원에서 검시를 의뢰했고 발급된 검안서에 따르면 역시 예상대로 단순 병사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경찰의 말을 믿고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아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돌아가신 날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제사를 정확히 치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에게 줬던 집안 CCTV 녹화 파일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집안의 CCTV 메모리 카드를 경찰에게 건넸다는 아들. 다시 메모리 카드를 돌려받은 박 씨는 영상을 돌려보다가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괴한이 어머니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오더니 저항하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을 했던 것입니다. 괴한은 곧 어머니를 끌고 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유족들이 팔순 할머니가 혼자 사는 시골집에 개인용 CCTV를 설치한 것은 이웃집 성추행 사건뿐 아니라 농작물 절도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왔기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
쌀, 고추, 깨 등 애써 기른 농작물 절도 피해가 잇따라온 상황. 할머니의 집안 냉장고에 물건이 사라지는 등 도난이 자주 발생하자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사진을 찍은 뒤에 문단속을 잘하라 당부하는 선에서 사건 일단락했다고 어머니께 들었어요. 유족 측에 따르면 절도범은 한 번에 농작물을 싹쓸이해 간 것이 아니라 매번 한 품목씩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집 처마에 CCTV를 설치해 마당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아들 박씨. 마당을 조망한 CCTV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온 것은 5월 15일 녹화된 영상에서였습니다. 19시 5분경 집 뒤편에 담을 넘어 들어오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수도가 쪽에 있던 할머니가 남성을 보고 뭐라고 말하자 괴한은 할머니를 마당 쪽으로 밀고 나와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거부하자 괴한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과 허리를 잡아들고 헛간으로가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몸 위에 올라 양손으로 할머니의 목을 조르는 괴한. 영상을 보고 놀란 박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뒤늦게 이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방에 들어간 후에 30분가량을 머물렀고 나올 때는 농작물 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자루 3개를 들고 나오는 게 찍혔습니다. 그가 살해를 했는지까지는 화면에 찍히지 않은 상황. 하지만 아들 박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건 직후 경찰에게 메모리 카드를 줬음에도 경찰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자연사라고 아들에게 통보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의 죽음이 그대로 묻힐 뻔했던 상황. 경찰 역시 초동 수사가 미흡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 검안서도 단순 병사로 판명했기 때문에 살인사건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단순 병사 맞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이 메모리 카드도 하나 확인 안 했는데 검사 기록을 어떻게 믿습니까? 경찰은 뒤늦게 검안서 작성 경위를 조사했고 당시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할머니의 사체를 검안했던 의사가 시간제 의사였으며 검안서 발급 자격이 없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의사가 병원 소속 다른 의사의 명의로 검안서를 발급했던 것입니다. 병원 측은 당시 부패가 심한 데다 유족 측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서 허위 검안서를 발급했다는 입장입니다. 아들 박씨가 어머니의 살해를 의심한 것은 헛간에서 목을 졸린 다음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범인이 할머니에 올라탄 상체로 하의를 벗긴 다음 유사강간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추행을 하던 범인은 할머니를 끌고 CCTV 앵글 바뀐 집 안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용의자를 특정하고 그날 저녁 피해자 집 인근에 사는 58세 신 씨를 검거했습니다. 신 씨는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민들은 그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사도 잘하고 일도 잘 도와줬다는 신 씨. 하지만 그에 반해 일부 주민은 신 씨가 오래전부터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등 도벽이 심해 동네에서 골칫거리였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술을 마시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폭력적으로 변하곤 했었어요. 신 씨는 청각, 언어장애를 겪고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자신이 장애인이라 주변의 따돌림을 받는다는 생각에 가정에 돌아와선 다른 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신 씨가 평소 동네 아주머니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장애 때문에 조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고 또 수어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해서 조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공신력 있는 통역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 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식사만 하면 웃음을 보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마당에 달린 CCTV 영상을 신 씨에게 들이밀었고 신 씨는 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이 그 집에 간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다는 신 씨. 할머니가 거부하자 욱하는 마음에 공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의 하의를 한 뼘 정도 벗긴 후 허벅지를 만지기만 했을 뿐 음부에 유사강간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에는 그가 손등으로 유사강간을 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 씨는 피해자 할머니를 헛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다시 방 안으로 끌고 간 뒤 그곳에서 성추행하고 사체를 이불로 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신 씨는 나오면서 살해 현장을 빗질로 청소하고 집안에 있는 농작물을 자루 3개에 나눠 훔쳐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살해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이때 경찰은 6년 전 이 마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2010년 10월 같은 마을에서 70대 할머니가 당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사건. 이 남성은 당시 피해자 할머니의 얼굴에 두건을 씌우고 성폭행한 뒤 손발을 묶고 집에 불을 지른 후 달아났습니다. 끈이 느슨하게 묶여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지만 집이 모두 불탔고 70대인 할머니는 결국 동네를 떠났습니다. 당시 성폭행범이자 방화범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DNA를 채취했으나 범인을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6년 만에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2010년)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살인미수 방화 사건. 그때도 성폭행과 액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과 이번 사건 범행 수법이 유사합니다. 홀로 사는 할머니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고 성폭행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이 닮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성폭행 피해 할머니를 상대로 조사까지 했지만 오래전 일인데다가 범행이 야간에 이뤄진 탓에 할머니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그때 죽은 사람이라며 자신의 원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하는 할머니. 할머니는 아직도 다친 곳이 욱신거린다며 당시 부러졌던 왼쪽 갈비뼈를 가리켰습니다. 또 자신의 목을 조르는 신용을 하며 당시 기억나는 것은 연기와 불길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범인에 대해 알 수 없는 가운데 신 씨에 대한 조사 역시 녹록지 않았던 상황. 신 씨가 청각장애 2급인데다가 정규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한글 모르고 수화 소통이 안 되니까 거짓말 탐지기나 프로파일러를 동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 씨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고 그 결과 6년 전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신 씨 유전자의 부계 유전자인 Y 염색체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 씨가 결단코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입니다. DNA도 Y 염색체만 제한적으로 일치했기에 신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 이는 마을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신씨 집성촌이야. 신씨한테 2살 터울 형이랑 남동생 2명도 있다니까. 부계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마을에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상황. 보다 발달된 DNA 수사기법을 쓸 수는 없을까? 하지만 이미 6년 전에 확보했던 용의자의 DNA를 모두 사용해 추가 감식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이 신씨 형제의 범행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 신씨의 자백이나 다른 범행 정황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여죄를 입증할 수 있었지만 신씨는 6년 전 사건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신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심정은 있지만 범인으로 특정해 기소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2008년 3월 7일) 밤 10시 40분 경기도 양주의 회암동. 학원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오던 초등학생 김구는 골목길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집에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골목길. 그 길 한가운데 뭔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가 근처도 못 가고 그 주변에서 뺑뺑 돌더니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아저씨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라고.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 주변은 밭이고 가로등조차 없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상황인지 파악조차 힘든 상황. 아이의 말을 들은 동네 주민이 조심스럽게 플래시를 비춰봤습니다. 불빛이 비춰지자 바닥에 낭자한 피가 보였습니다. 쓰러져 있던 것은 여자아이. 주민은 두려움에 떨며 바로 112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등에 칼을 한 2번 정도 찌르고 그 다음에 또 엎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 이쪽 가슴 찌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 가슴, 배 총 13군데 찔렸습니다. 또 범인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인은 과다 출혈로 인한 실혈사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손에도 칼로 베인 자국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반항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한 당시 13살 강양. 한창 공부에 욕심내기 시작한 평범하고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되게 똘망똘망한 아이였고요. 학교에서 반장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하고 엄마 나 반장도 되고 기분 좋아 이랬는데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사체가 발견된 곳은 집에서 불과 30여 미터 떨어져 있던 곳으로 현장 감식에서 지문이나 유류물이 나오지 않았고 족족 확인도 안 됐습니다. 발견 당시 피투성이었던 강양은 바지가 반쯤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13번의 공격과 벗겨진 바지. 경찰은 성폭행의 흔적을 확인했으나 부검 결과 명확한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13살의 아이에게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일까? 경찰은 원한과 성적 목적 등에 대해 열어놓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강양이나 가족들에게 원한을 품은 이의 소행일까? 경찰은 강양의 가족과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이혼하고 혼자서 조그만한 통닭집 하면서 애를 키웠는데 원한을 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강양의 가족이 넉넉하진 않지만 늘 화목했고 주변과 원한을 살릴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골목길에 있는 CCTV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기슬로 화질이 그리 좋지 않았고 덩달아 범행 시간이 야간이어서 단서가 제대로 찍혀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경찰은 CCTV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가 집 바로 앞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소 집 밖으로 잘 다니지 않았다는 강양. 그 시간은 보통 오빠랑 집에 둘이 있거나 혼자 있을 때가 많았다는 강양. 그 밤엔 다른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와보니까 동생이 그날 집에 없었어요. 저는 슈퍼에 물건 사러 간 줄 알았죠. 강양은 발견 당시 집에서 입는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양은 오빠 엄마와 함께 컨테이너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엔 작은 마당이 있었고 밖에서 보면 마당과 컨테이너가 보이는 높이 정도의 담장만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외부에서 침입도 가능한 상황. 하지만 강양이 밖에서 살해당했기 때문에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했지만 강양 집이 직접 찍힌 영상은 없었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 찍힌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가로등이 안 달려 있어가지고 약간 어두워요. 그날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어두웠던 거리의 환경, 인적이 드문 곳이라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그 시간 그 주변에 찍힌 거라곤 외국인 근로자들 뿐이었습니다. 도시개발이 한창이라 주변에 공사장이랑 건설 현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왕래가 잦은데 범행 시간대에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특정하진 못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강양을 찾아올 만한 지인이나 아는 사람이 영상에 찍히진 않았습니다.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있던 그때 경찰은 살해 현장 근처 하천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주방에서 흔히 쓰이는 식칼로 총 길이가 30cm고 날 길이가 19cm 정도 되는 비교적 큰 칼이었습니다. 범인은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칼을 왜 집 근처 하천에 그대로 버리고 간 것일까? 모든 것이 의문인 상황. 그런데 사건 추정 시간 그 부근에 콜을 받고 간 택시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천 주변에서 한 남자를 태워 3km 정도 떨어진 공장 앞에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저녁 8시를 막 넘긴 시간. 택시기사는 그 손님은 외국인 근로자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건 주변 CCTV 화면에 유달리 자주 보이던 한 남자. 화면이 어두워 얼굴 식별이 어려웠으나 외국인으로 보였습니다. 이 인물을 찾기 위해 형사들은 인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고생을 한 보람이 있는 것일까? 조금씩 화면 속 인물이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고 사건 발생 4일째 드디어 경찰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냈습니다. 31살 존 페럴, 필리핀 불법 체류자인데
이 사람의 친형 집이 강양이 사는 컨테이너 바로 옆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배회했다는 증거만으로 용의자라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은 용의자의 형 집에 찾아갔습니다. 용의자의 형 지민은 사진을 보고 자신의 동생이 맞다고 했습니다. 사건 추정 시간 자신의 집에 방문했다는 동생. 하지만 그는 동생이 형네 집에 오는 게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경찰은 형 지미의 동생이자 CCTV에 장소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존 페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동생의 동료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페롤은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는 편이에요. 이달 초에도 술에 취해서 흉기를 휘둘렀어요. 회사 동료가 큰 상처를 입었어요. 사건 당일 3월 7일 야간 근무였기 때문에 오전에 쉬었다는 존. 그날 오후 4시 양주 시내에서 함께 술을 먹었다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소주 2병에 맥주 2병을 먹었다는 존. 그리고 버스를 타고 형네 집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존은 야간 근무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존이 향했다는 형 지미의 집을 수색했으나 딱히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옆에 놓인 신발장에서 깨알 만한 뭔가가 보였습니다. 혈흔이었습니다. 많은 양도 아니고 성냥 알 크기만 했던 혈흔. 공장 기숙사인 이 집으로 들어가는 철문 바닥에서도 미세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세면장 등에서 인열 반응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강양의 혈흔과 대조해보기 위해 혈흔을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혈흔이 묻어있던 집주인 지미의 신발. 형사들은 바로 피해자 강양의 혈흔과 대조해봤습니다. 그러자 국과수 분석 결과 피해자의 혈흔과 신발에 묻은 혈흔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닌 것은 동생 존이었는데 왜 형인 지미의 신발에서 혈흔이 발견된 것일까? 그때 체포되는 남편을 본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동생이 왔다 갔어요. 올 때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와서 옷을 갈아입고 손도 씻고 나갔습니다. 나갈 때 칼도 하나 들고 나왔어요. 범인으로 몰린 지미는 동생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며 동생이 집에 와서 씻고 나간 것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근로자 존을 바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때 존 페럴의 손에 긁힌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체포되자마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국말을 모르니 통역관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7년 동안 불법 체류를 하며 한국 공장에서 일했던 존 페럴. 공장 관계자들은 그가 한국말을 곧잘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갑자기 자기 나라 말만 구사하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쓰죠. 그러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한데 필리핀 원주민 언어 따갈로그로 막 떠들어대면 막힙니다. 그러면 따갈로그를 하는 사람을 또 불러야 돼요. 그래서 따갈로그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3중 통역을 해야 됩니다. 경찰이 언어와 싸우고 있던 그때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존 페럴이 있는 기숙사에서 피 묻은 옷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혈흔 역시 숨진 강양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말을 모른다고 하며 불리한 상황에선 입을 다물던 범인 존 페럴. 하지만 증거 앞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왜 13살밖에 안 된 아이를 끝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 골목길에 지나가는데 저한테 아무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욱해가지고 형네 집에 있는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부엌칼을 들고 겁마 주려고 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과연 그의 말은 진실일까? 하지만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그의 진술이 거짓이란 걸 밝혀냈습니다. 그의 이동 동선을 따라 그의 행동을 재구성한 경찰. 범인은 이미 낮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강양이 혼자 집에 있다는 걸 알고 날이 어둑해졌을 때 친형 숙소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강양 집 철제문을 막 두드려서 강양이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살짝 열었을 때 강양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칼을 들이대면서 끌고 나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강양의 집에 자신의 동료 이름을 부르며 안에 누가 반응하는지 확인한 존 페럴은 형네 집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다시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다시 강양의 집 문을 두드린 범인. 마당에서 낯선 이를 본 개가 시끄럽게 짖자 강양은 문을 열고 나갔고 범인이 서 있었습니다. 범인은 집에서 30m 정도 떨어진 가로등도 없고 인적이 없는 밭으로 강양을 끌고 갔습니다. 이곳에서 강양의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강양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범인의 힘이 잠시 빠진 틈을 타서 도주한 강양. 하지만 성인 남성에게 금세 따라잡혔습니다. 범인은 아이의 등을 2번 찔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도망간 강양. 그러자 이번에는 따라잡아 돌려세워 몸 앞쪽을 공격한 범인. 그렇게 목과 배, 가슴 등 13차례를 찔렸습니다. 이때 범인은 이미 끔찍한 공격을 향한 채 쓰러져 있는 강양을 발로 수차례 밟았습니다. 이때가 오후 7시 51분. 범인은 바로 형네 집으로 가서 피 묻은 손을 씻고 형 옷으로 갈아입은 후 칼을 냇가에 버리고 나서 호출한 택시를 타고 자신이 머무는 공장 숙소로 가버렸습니다. 오후 10시 귀가하던 초등학생이 강양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후 현장 검증을 하는 동안 존 페럴은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태연하게 했어요. 죄식도 없이 그대로 다 뻔뻔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2017년 6월 25일) 새벽 1시 20분경 창원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내가 혼자서 골프 연습장에 간 후에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골프 연습장을 탐문 수사했고 실종된 아내 최 씨가 몰던 아우디 차량이 17시경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차량 45대가 들어가지만 감시하는 CCTV는 3대뿐이라 사각지대가 많았고 입차 이후 그녀의 행방은 CCTV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경찰은 일단 차량의 동선을 쫓았습니다. 실종된 여성의 아우디 차량이 24일 저녁 8시 30분경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고 창원 시내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된 게 발견됐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실종됐다고 신고했지만 오히려 아내는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실종 인적은 단순 가출인지 단언할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남편은 왜 실종이라고 신고를 한 것일까? 사건 당일 남편은 골프 연습장에 가기 위해 아내에게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운동 갈 거냐는 질문에 아내는 당연하지 지금 골프 연습장으로 가고 있어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같이 갈까 하다가 저는 먼저 제 차로 골프 연습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아내와 함께 골프 연습장에 갔으나 유독 이날만 따로 차를 몰고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남편. 골프를 마친 뒤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에 가서 열무나 먹자고 말한 것을 끝으로 아내와 헤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출발한 사이에 아내가 실종됐다는 남편의 주장. 그러던 중 경찰은 24일 밤 11시경 광주 남구에 있는 한 은행 지점에서 아내의 카드로 현금 70만 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인출 이후 같은 날 11시 11분까지 약 10여 분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카드론 대출 및 현금 서비스를 통해 합계 41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돈을 인출한 것이 실종자 본인인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은 현금 인출기에 찍힌 카메라를 통해 한 사람을 특정했습니다. 그건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긴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여성이 현금 인출기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체형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남성이 가발과 화장을 하고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장을 하고 실종자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남성. 그는 누구일까? 경찰은 실종된 최 씨를 찾는 한편 이 여장 남자의 정체를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것인지 납치된 것인지 혹은 자작극인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
하지만 현금 인출교에서 돈을 인출해간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현금을 인출한 곳이 광주광역시인 것을 파악한 창원경찰은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광주 남구청 근처 한 건물 주변을 몇 바퀴나 돌던 스포티지 차량에서 용의자가 잠시 내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CCTV 사각지대에 숨어 차 번호판을 바꾼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스포티지 차량은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다시 CCTV에 잡히지 않아 용의자들의 동선 파악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부경찰서 형사과의 눈썰미 좋은 형사가 차량에 달린 선바이저 모양이 특이한 스포티지 용의 차량을 찾아내 이들의 차량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은 번호판을 계속 바꿔달며 수사망을 피했지만 차량이 특정되면서 그들이 광주를 빠져나가 다시 경남 창원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를 찾아내는 동안 경찰은 골프 연습장에서 최 씨가 납치되는 걸 목격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연습장 주차장에서 스포티지가 올라오는데 뒷좌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문 밖으로 여자 다리가 보였다가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이상하다 했는데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느긋하게 나와서 문을 닫길래 너무 태연해서 별일 아닐 거다 생각하고 저는 신고를 안 했죠. 목격자는 모자를 쓴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닫고 그대로 차를 몰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 스포티지 차량은 최 씨가 실종되던 당일 14시 30분경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최 씨 차량이 연습장에 도착하기 2시간 30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차량 움직임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종자의 아우디 차량과 스포티지 차량이 같이 움직였는데 아우디 차량이 먼저 이동하고 몇 분 뒤 같은 코스를 스포티지 차량이 뒤따르는 식으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이동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스포티지 차량 뒷좌석에 최 씨가 탔다면 아우디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후에 아우디는 창원 시내 한 주차장에서 발견됐으나 옆에 스포티지 차량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우디 차량 내부를 감식했으나 뚜렷한 범죄의 단서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납치인 것일까? 납치범 치고는 몸값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ATM에서 찾은 돈인 4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최 씨가 당시 가지고 있던 가방과 불가리 시계, 루이비통 금복걸이 등이 4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으나 살인을 할 동기라기엔 여전히 금액이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6월 27일 오후 6시 5분 창원에서 서쪽으로 함안을 지나 있는 진주시 진야고 진수대교 밑에서 마대 자루에 쌓인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불안한 마음으로 마대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엔 중년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진양호 진수대교에서 발견된 마대자루, 그 안에 있던 중년 여성의 시신은 딱히 훼손이 되어 있지 않아 곧 신원 파악이 됐습니다. 시신의 주인은 실종된 최 씨였습니다. 몸에 흉기에 의한 상흔은 없었고 손발에 얇은 끈에 의해 감겨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이 됐고 끈에 의한 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스포티지 차량 소유주가 중년 여성인 것을 밝혀냈고 차량 소유주가 있는 경남 함안으로 수사망을 좁혀 들어갔습니다. 27일 새벽 차량 소유주의 아파트를 찾아간 경찰은 최근까지 중년 여성의 아들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29살의 심씨. 경찰은 심씨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최근 목돈이 들어올 상황을 알렸음을 확인했습니다. 심씨는 애인에게 1천만 원 정도 못 벌면 일 안 하지, 오빠가 다 갚아줄게 라고 보냈습니다. 여자친구는 평소 남자친구가 허풍을 떨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타입이 아니며 1,000만 원을 번다고 말할 때는 실제로 그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을 때 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아파트 주변을 수색하던 도중 아파트 주변에 주차된 차량 밑에 뭔가 형체가 보였습니다. 경찰이 무릎을 꿇고 차량 밑을 비춰보자 그곳에 몸을 바짝 붙여 누워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씨였습니다. 심씨가 여장을 하고 돈을 인출한 것까지 확인한 경찰. 조사를 통해 골프 연습장에서 실종된 최 씨를 납치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자긴 시킨 대로만 한 일이었고
주범은 육촌형이라고 했습니다. 육촌형이 연애기획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도와주는 걸로 알았다는 심씨. 친척형이 100만 원 줄 테니까 운전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가담하게 된 것뿐이에요. 저는 죽이지도 않고 운전만 했습니다. 심씨의 여자친구 역시 그가 친척형의 연애기획사 일을 관련해 운전을 도와준다는 말을 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심씨의 친동생의 말은 또 달랐습니다. 형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고 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 일을 하는 정도로 알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형의 창원으로 데려와 친척형과 매일 붙어 다녔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어떤 범행을 할 줄 모르고 당일 놀랐다는데 심씨가 미리 마대자루, 케이블 타이, 절단기, 여성용 가발을 구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장소로 추정되는 고성 폐 주유소까지 미리 운전을 해서 사전 답사를 간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심씨가 언급하는 친척형은 31살의 심천우. 그리고 범행 당시 아우디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 덩치상 여성이었습니다. 심씨를 통해 그녀가 친척형 심천우의 애인 35살 강정임을 확인했습니다. 골프장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둘은 KD 출신이었습니다. 이 둘은 범행 뒤 인근 헤어샵 CCTV에도 포착됐습니다. 심천우는 범행 당일 머리를 짧게 스포츠형으로 깎고 왼쪽 귀 윗머리에 일자로 스크래치 2줄을 냈습니다. 애인 강정임은 단발로 잘랐습니다. 둘은 공개 수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최 씨를 살해하고 얻은 돈으로 평안한 일상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 후 신원 공개를 하며 전국에 공개 수배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1000여 명을 동원해 이들의 행방을 추적했고 경남 지역 전 경찰서와 지구대 경찰들도 공조 수사를 이루며 포위망을 좁혀나갔습니다. 범행 당일 강정임이 아우디를 먼저 운행하고 그 뒤를 스포티지가 따라간 이유는 검문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사전 연습과 준비, 여장 인출에 CCTV 사각만 다녔던 심천우 일당. 심천우는 머리가 비상했어요. 사리 판단을 빨리 하고 잔꾀가 많았어요. 주범 심천우는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6년 전에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폭행하고 3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던 심천우. 당시에도 사귀던 여성을 범행에 동참시켰습니다. 그 사건 이후 불과 일주일 후 또 다른 금은방에 침입해 절도를 저질렀지만 잡히지 않자 그는 완전 범죄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기친 적도 있었고 금은방도 털었다고 자랑을 했어요. 어떤 사건은 경찰에 걸리지도 않았다면서 말했고요. 회사 동료한테도 같이 하자고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절도 전과가 있는 심천우. 용의자 파악이 완료된 경찰은 공개 수배를 시작했고 각 도로마다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잡힌 곳은 의외의 장소, 바로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한 시민의 용기 있는 제보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방이 있냐고 물어보더니 한 달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창문 있는 방을 보여달라고도 했어요. 근데 5일 만에 잔금을 남겨둔 채 나가가지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골프장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것일까? 심천우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범행을 부인했습니다. 1억에 넘는 아우디 승용차를 타니까 돈이 많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겁줘서 돈만 받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마대자루에 넣었을 뿐입니다. 우발적이었다는 진술과 달리 마대자루와 교살에 쓰인 테이프 타이 등이 이미 차량 트렁크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 진수대교에 시신을 유기한 뒤에 천우 형이 힘들다 팔이 저린다 라고 하니까 뒷자리에 있던 강정임이 팔과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형이 나 아무렇지도 않다 후천적 사페인가? 라고 하니까 강정임이 소시오패스 아니었어? 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정임과 동생 심씨를 통해 증언과 증거가 나오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심천우. 그는 자신이 여성을 목졸라 살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살해 동기는 자신의 카드빚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직의 신용불량자였던 상황에서 카드빚이 4천만 원이 쌓여 돈 많은 사람을 납치해 카드값을 갚아보려 했다는 심천우.
피해자의 돈만 뺏고 풀어줄 수도 있었는데 그는 왜 살인까지 저지른 것일까? 갑자기 저한테 부모님 이야기를 해가지고 욕을 해가지고 기분이 상해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려고 오른손으로 목을 이렇게 잡아서 졸랐는데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164cm에 46kg의 작은 체구였는데 175cm에 97kg인 납치범 앞에서 납치범의 부모 욕을 했다고 주장하는 심천우. 그는 계속 우발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경북 예천. 구비구비 낙동강 지류로 둘러싸인 한 시골 마을이 제법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3일, 그날은 금요일 오후 6시였지만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가기 위해 나온 주민이 동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같이 교회를 가던 유할머니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낮잠이라도 주무시나 싶어 주민이 할머니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계속 불러도 사람 기척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야죠 하면서 문을 여니까 집이 완전 난장판이야. 옷가지들 널브러져 있는데 그 옆에 쓰러져 계시더라고. 집주인인 80대 여성 유씨. 한눈에 봐도 잠을 자다가 편히 임종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은 옷장, 서랍 등을 뒤진 물세큰으로 가득했고 유씨의 시신은 방 안에 엎드린 채 두 다리가 청테이프로 강하게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얼굴과 목 주변에는 피와 멍자국이 낭자했습니다. 코에서 피가 그냥 막 범벅으로 흘러있고 얼굴도 누가 그렇게 주먹으로 마구 때렸는지 아주 심하더라고요. 멍자국과 상흔들. 할머니는 누군가와 필사적으로 싸웠던 것일까? 밝혀진 사연은 질식사. 범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청테이프로 4대 감은 후 이불을 덮고 짓눌러 질식사시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특이했던 점은 시신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였습니다. 그건 시신 부패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유씨의 얼굴에는 락스에 피부가 헐어 문드러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대체 왜 시골 할머니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 경찰은 현장 바닥에서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발로 밟았는지 깨져있는 상태. 핸드폰을 부셔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경찰은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살해당한 유할머니의 주변 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유씨는 사건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이 집에 혼자 지내왔습니다. 80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왔다는 유씨. 참깨와 무농사로 슬아이 6남매를 키워왔습니다. 마을이나 주변에 갈등 관계는 없었을까? 화목한 집이었어요. 딸 셋, 아들 셋 있었고 할머니가 온화하다고 해야 될까? 마음씨도 좋고 남한테 해코지 한 일도 없었어요. 경찰은 집에서 사라진 금품이나 물건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딱히 사라진 것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시골 마을이기에 CCTV도 많지 않아 수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마을에는 CCTV가 몇 대 없었습니다. 그 CCTV라도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조사하던 도중 사건 추정일이죠. 13일 새벽 4시 정도에 승용차 한 대가 피해자 거주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상했죠. 시골 마을이라서 그 시간엔 차량 통행이 거의 없거든요. 사망 추정일, 어둠을 뚫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의문의 차량. 수사가 시작되면서 할머니를 둘러싼 어두운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초반 강도의 소행으로 놓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강도의 표적이 되기엔 할머니의 집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마을 한복판에 있었는데 옆에 집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동네가 실제 지리를 알지 못하면 외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고 접근과 도주 면에서 도로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가옥 자체도 50년이 넘은 슬레이트 가옥으로 딱히 재산상의 이득을 볼 만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금전을 목적으로 보기엔 힘든 곳이었고
할머니의 나이가 80세 고령에 특히 성범죄 관련 흔적도 남지 않아 성적 목적 범죄 역시 배제됐습니다. 그렇다면 범행은 언제 일어났을까? 할머니의 시신은 13일 금요일 오후 6시 반경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웃에 의한 마지막 목격담은 전날인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쯤에 마을회관에서 저녁을 다 같이 먹었어요. 거기 동네 할머니들 20명씩 모여요, 원래. 그날 저녁 먹고 평소처럼 다 집에 자러 갔죠. 특별한 일은 딱히 없었어요. 범행 추정 시간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경찰이 찾은 단서는 CCTV. 사건 추정일인 3월 13일 새벽 4시경 CCTV에 포착된 낯선 차량. 의문의 은색 승용차가 피해자의 집 근처를 오간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량에 찍힌 간격은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그 차는 그 시간 전으로 마을에 들어온 유일한 차였습니다. 따라서 이 차량의 운전자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상황. 하지만 경찰은 용의 차량의 번호를 식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CCTV 화면에서 뿌옇게 보이는 번호판. 휴지에 물을 뿌려서 번호판에 붙여두면 CCTV에서 차 번호가 잘 안 보여요. 가린 듯 안 가린 듯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번호판을 가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낯선 차량. 경찰은 차량의 주인을 찾기 위해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치정, 원한 관계 등을 파헤친 것입니다. 합창단, 교회 활동 등으로 마을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해왔던 유씨. 이웃들과의 관계는 모난데 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평소 피해자 유씨와 금전 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한 인물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40대 여성 김씨. 수년간 그녀는 피해자 유씨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따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김씨와 피해자 유씨가 시장에서 격하게 말다툼까지 했다는 목격담도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돈 줘야 되는 게 있었는데 안 줬다나 봐요. 몇 번 찾아와서 난리 피웠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소리 지르고.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당시 몰고 다녔던 차량은 공교롭게도 은색의 승용차였습니다. 수사 결과 CCTV에 포착되었던 문제의 차량이 김씨의 친정 식구 소유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가 새벽 6시경 은색 차를 타고 친정집에 돌아왔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경북 영주는 피해자가 살던 예천까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 직후에 출발했을 때 도착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사건 5년 전인 2010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받았고 특히 2012년 집단 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2년 당시 음식점 영업과 관련해 정산 중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때 김 씨가 흉기를 들고 협박 등을 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들을 제시하며 김 씨를 추궁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범행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40대 여성 김 씨를 유 씨의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녀의 집 등을 수색하여 범행 당일 입은 옷 등 증거를 찾았으나 혈액이나 범행 관련 흔적이 묻은 옷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번호판 확인도 안 되고 물증도 없는 상황. 그런데 그녀와 사망자의 관계가 드러나자 다들 더 의아해했습니다. 용의자 김 씨는 사망한 유 할머니의 전 며느리였던 겁니다. 그 할머니네가 뭐 딸, 아들, 딸아들 이렇게 6남매인데 그 막내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내 며느리였던 거예요. 근데 뭐 결혼 생활이 좋지는 않았나 보더라고요. 김 씨는 1992년 유 할머니의 막내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남편의 잦은 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이를 데리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슬아이 2아이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이의 양육은 김 씨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별거 후 12년 뒤인 2010년 부부는 정식으로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남편에게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보내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이혼 이후 연락 두절이 되었고 양육비 역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어디서 막노동한다는 소문만 들리고 연락을 일체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겠죠. 남편 어디 있냐고. 김 씨는 남편과의 별거 이후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혼자 힘으로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유 배달부터 식당 종업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는 김 씨. 그렇게 힘들게 두 자식을 키우던 그녀는 수차례 시어머니 유 씨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지만 유 씨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거나 양육비를 달라거나 하면 애들을 못 키우겠으면 고아원에 보내라. 나는 도와줄 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분노나 원한에 의한 사건인 것일까? 그런데 6월번이 남편이 사망한 후 상황이 급변했다고 했습니다. 이듬해 낙동강은 4대강 사업으로 크게 달라졌고 낙동강변 인근에서 농사를 짓던 피해자 유 씨는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4대강 공사를 하는 동안 거기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 손실금을 나라에서 보상해 준 거예요. 3년치 손실금으로 한 6,500을 받으셨답니다. 목돈이 갑자기 생겼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홀로 두 아들을 키워왔다는 김 씨. 그 때문에 그녀는 심신이 좋지 못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병원 10군데를 돌며 우울증약을 타먹었다는 김 씨. 성취하는 몸으로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며 한부모 생계비 월 7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양육비 80만 원은 적지 않은 돈. 하지만 전 남편은 연락 두절에 시어머니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궁지에 몰렸던 김 씨. 하지만 그녀 주변 누구도 심지어 친정 식구들조차 그녀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듯 보입니다. 걔가 힘들게 사는 건 알았는데 뭐 시집 보내면 끝이지. 친정 애비가 할 일 있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이때 시어머니가 영농 송실금 6,500만 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렸고 경찰은 이 돈이 사건의 트리거였다고 추정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경찰의 취조. 마침내 용의자 김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전 남편의 연락처를 물어보려 시어머니 집에 갔다가 그녀가 말을 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것. 하지만 김 씨의 자백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가려진 번호판, 준비된 테이프와 락스, 계획범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계속해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락스는 집에서 쓰려고 며칠 전에 사둔 거였어요. 테이프도 차에 먼지를 제거하려고 비치해 둔 겁니다. 누굴 죽이려고 준비한 게 전혀 아닙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 씨의 당일 행적을 재구성했습니다. 범행 전 김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CCTV에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전부 챙겨 집을 나선 김 씨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차에 범행 도구들을 모두 실은 뒤 출발한 시간은 새벽 2시 45분경. 친정 식구의 은색 승용차를 운전해 영주 시내를 빠져나간 그녀는 3시 45분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범행을 마친 김 씨는 자신의 친정집에 들렸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장 검증에 나선 김 씨는 표정 없는 얼굴로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번호판을 젖은 휴지로 가린 뒤 시어머니의 집에 간 후 자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불쑥 대화를 청하는 김 씨. 시어머니가 놀라서 저항하자 방불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둘은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윽고 김 씨는 피해자를 제압해 몸으로 짓누르고 그녀의 두 다리를 청테이프로 결박합니다. 이후 김 씨는 이불을 덮고 목을 눌러 질식시킨 뒤 락스를 시어머니의 얼굴과 다리에 뿌립니다. 현장 검증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마을 주민 중 몇몇은 공범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여자 혼자서 멀쩡한 사람 다리를 꽁꽁 묶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누가 도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은 공범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했지만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계속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는 가운데 범행 후 집에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CCTV에 묘한 장면이 하나 잡혔습니다. 김 씨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외모를 단장하는 모습. 죄책감이나 범행 후 두려움 등이 느껴지지 않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외모를 살펴보던 피의자가 자기 손가락을 살펴보는 장면인데요. 확인 결과 당시 손을 범행 도중에 피해자에게 물렸더라고요.
2018년 12월 31일 새해를 1시간 앞둔 밤 10시 56분경 칠흑같이 어두웠던 전남 여수 금우도 바다에 두 개의 불빛이 비쳤습니다. 바다가 환했어요. 물 위에 불빛이 반사되어가지고 차가 빛을 쏘면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라이트가 우리 쪽으로 비쳤어요. 119엔 사고 당사자가 직접 건 신고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차가 가라앉아. 승용차요. 차가 시동도 안 돼. 문도 안 열려요. 창문도 안 열려. 잠겨요. 물이 잠겨요. 신고 전화는 약 4분이 지난 11시 00분 38초경 저 잠겨요라는 말과 물 먹는 소리를 끝으로 끊겼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침수된 차량에서 여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사람은 47살의 여성 김씨. 그런데 그녀는 한겨울에 알몸 상태였습니다. 혹시 홀로 금우도에 왔다가 괴한으로부터 성폭행이라도 당한 걸까? 그런데 그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혼자가 아닌 남편 박씨와 함께 금우도로 들어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내가 나체인 건 사실 차 안에서 부부관계를 맺고 나서 직후에 사고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7시경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드라이브를 하러 나갔고 2시간 뒤 금우도 직포 선착장에 도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는 두 사람이 선착장을 떠나려던 찰나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린 사이 아내만 태우고 있던 차량이 선착장 경사로를 따라 바다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차를 돌려서 나가려고 차량을 후진시키는데 철제 난간에 차를 부딪힌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충돌 부위를 보는 사이에 차가 갑자기 앞으로 밀려서 해상으로 추락한 겁니다. 다음날 차를 인양한 직후 침수 차량의 기어는 주차 모드가 아닌 중립 모드였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 창문이 7cm 내려져 있는 상태, 열린 창문 틈으로 바닷물이 빨리 들어오게 한 게 아니냐 의심도 사게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경황이 없어 기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창문이 열린 건 부부관계 후 덥고 냄새가 나서 연 것뿐이라는 남편. 그날 샌바람에 차가 밀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 자료를 확인하니 바람은 전혀 없는 날은 아니었지만 옷이 날리게 세게 부는 정도는 아니었고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비스듬하게 바람이 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내릴 당시 차의 위치는 평지와 경사로가 맞물리는 지점이었습니다. 차량에 몸을 기대기만 해도 차는 앞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누가 일부러 밀거나 기대거나 힘을 줘서 차가 미끄러진 겁니다. 수상한 것은 근처 방범 CCTV에 찍힌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진술했지만 CCTV에 찍힌 남편은 선착장 인근에서 차량이 빠지는 쪽을 지켜보며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조활동을 마치고 무태 올라와서 체력 고갈 때문에 잠시 걸었을 뿐인데 그 장면이 찍힌 거예요. 그리고 주변 식당 목격자 역시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11시 7분에 차가 물에 빠졌다고 신고를 제가 2번이나 했어요. 근데 남편이 오더라고요. 담배를 사서 피우고 다급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주민들만 당황하고. 아내가 빠졌으면 어떻게 건지러 가야 되냐 하고 있는데 남편은 심지어 옷에 물이 젖어서 춥다며 가게 안에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재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부부였고 금오도로 해돋이 구경 겸 신혼여행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여행이 찜찜한 비극으로 끝난 상황. 어딘지 이상했던 남편의 행동들.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킨 건 남편이 아내가 차에 빠져 사망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1월 1일로 넘어간 새벽 4시 21분 보험사에 건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고 119에 신고가 되어 2시 20분 여수 해양경찰에 참고인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간에 굳이 보험사에 사고 접수 전화를 건 겁니다. 경찰은 이에 남편과 아내 김씨의 보험을 조사했습니다. 김씨는 사고 직전인 2018년 10월에서 11월 2달 사이에 5개의 보험에 순차적으로 가입하고 12월 초 혼인신고한 직후에 보험금 수익자를 남편 박씨로 변경한 게 확인됐습니다. 남편 박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1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보험금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내 김 씨의 이름으로 사망보험금을 최고 한도로 들어서 더 이상 사망보험을 들 수 없는 정도였던 겁니다. 가입 당시 전업주부로 직업을 기입한 김 씨가 고도 후유장애 등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없었을 거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의 직업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 박 씨는 2015년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2017년 9월부터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는데요. 아내 김 씨와 가까워진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가 자주 가던 식당 아줌마였어요, 김 씨가. 특히 김 씨는 당시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박 씨를 만나고 나서 갑자기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이혼과 동시에 보험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박 씨의 실적을 올려주겠다며 명의를 바꾸고 보험을 하나둘씩 더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이걸 두고 보험 관계자들은 수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하면 법정 상속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하는데 김 씨도 처음 가입했을 때는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직후에 수익자가 개인으로 바뀌고 박 씨로 지정했어요. 남편은 아내와 자신이 서로 수익자를 바꿨으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수령인을 서로로 특정하고 이틀 뒤 박 씨는 본인의 보험 수령인을 아내에서 자기 동생으로 바꿨고 이 사실은 아내 김 씨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사고 전까지 남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후 세 딸의 학비까지 필요했던 상황에서 본인의 소득은 지출을 항상 밑돌았습니다.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9월, 10월에는 따로 돈 나올 구석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박 씨. 범죄의 고의로 아내에게 접근했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아내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혼인신고도 아내가 성급히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내 김 씨 측 아들도 엄마가 더 적극적이라 했고 김 씨 친언니도 동생이 혼인신고를 밀어붙였다고 진술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 원래 돈이 없어 힘들어했던 박 씨는 무슨 돈이 났는지 차를 제네시스 승용차로 바꾸고 아내에게 본인이 3월에 차 바꿀 때 그 제네시스를 선물로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애 셋을 전처에게 5억을 주고 데려왔다고 하고 고흥에 땅이 있는데 내년에 펜션을 지어서 같이 살자는 등 말하고 아내 김 씨가 이혼 후 집을 나왔을 때는 보증금 100만 원과 첫월세 30만 원을 선뜻 대신 내주는 등 본인이 돈이 굉장히 많은 듯 행동해왔습니다.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CCTV 수사를 통해 남편이 사고 8일 전 금오도에 같은 선착장에 왔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11월 금오도의 많은 선착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선착장의 경사로 부분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직포 선착장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악 선착장은 도로변에 위치했고 바로 앞에 해경 초소가 있는 반면 직포 선착장은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 출입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쪽 방향을 향해 있는 이 선착장에서 12월 31일 해돋이를 보자며 왔다는 박 씨. 과연 그의 말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사건 6년 전인 2012년 여수의 한 우체국에서 영화의 서나 볼 법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우체국 안에는 11개의 CCTV가 있었는데 그 어느 곳에도 이상한 장면이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고 안에 있던 5,2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우체국 바로 옆 식당의 벽면과 금고가 맞닿는 지점을 정확하게 뚫고 벽 너머 금고 안에 둔 전부를 빼간 범인은 바로 남편 박 씨. 심지어 당시 밖에서 망을 봐준 사람은 현직 경찰 최모 경사였습니다. 박 씨는 당시 사건으로 실형을 살다가 2014년 가석방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박 씨에게 의문을 품은 건 2011년 3월 17일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불법 성인 오락실 사장 황 여인이 실종됐는데 황 씨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날이 금고터리의 공범 최 경사를 만나러 간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황 씨는 불법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줬고 이 때문에 수배가 내려지자 최 경사를 만나서 풀러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락이 끊긴 곳은 광양의 한 공동묘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당분간 좀 피해 있어야겠네. 검찰에서 찾으면 어디 간지 모른다고. 당분간 전화하지 말고 추적하니까. 황 씨는 최 경사의 약점을 잡고 압박하고 있었기에
본인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갔다는 주변인의 진술. 황 씨가 사라지고 3개월 뒤 최 경사는 불법 성인 오락실 업주에게 정보를 준 일로 좌천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편 박 씨가 황 씨 실종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전직 경찰 등을 찾아가 꼬치꼬치 캐묻고 다녔습니다. 황 씨 전화기가 꺼진 광양의 공동묘지도 남편 박 씨가 고로쇠물을 마신다며 자주 놀러가던 곳입니다. 박 씨는 바다에서 발생한 사건에도 얽혀있던 게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19일 여수 오동도. 9월 15일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는 통화를 끝으로 51세인 권 씨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에게 은밀하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보자는 박 씨였습니다. 권 씨 일은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이라며 설명을 시작했는데 마치 옆에서 본 듯 진술했다는 박 씨. 박 씨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경찰은 물론 검찰도 앞서의 사건들과 관련해 박 씨를 여러 차례 수사했는데 결과적으로 혐의점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전부 증거가 없었습니다. 박 씨에겐 여러 의혹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확인된 것은 금고털이 사건과 2005년 여수 ATM기 현금 도난 사건 2건이었습니다. 경찰이 만난 박 씨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박 씨는 누구에게는 장의사였고 누구에게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견인차 기사도 했다고 하고 보험 설계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경찰서를 여러 번 들락날락하면서 정보원이나 심부름꾼으로도 활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오도 추락 사고에도 이상한 점들은 계속 지적됐습니다. 당시 신고센터에 녹음된 신고자 아내 김 씨의 음성은 4분간 이어졌습니다. 당시 뒷창문이 열려 있어 물이 잠겨 들어오면 차량이 빨리 가라앉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통화 말미에 김 씨는 네, 잠겼어요. 목까지 왔어요. 라고 하고 마지막은 물 먹는 소리가 나며 통화가 종료됩니다. 때문에 1심 법정은 피해자가 추락 후 짧은 시간 내에 119로 신고했을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열려있던 창문 너머에 있던 남편의 애타는 고함이나 목소리 같은 것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이름을 부르거나 주변에 구조 요청을 하는 등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차 창문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 박 씨에게는 전과 그리고 전과 죄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혐의점이 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글쎄요. 사건 브로커라고 합니다. 사건 브로커. 어떤 개념일까요? 뭐냐면 경찰 네. 주변에서 네. 이쪽 저쪽에 제보도 하고 정보도 물어다 주고 흔히 영화에서 빨대라고 나오는 네, 빨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또 경찰을 약점 잡아서 협박해서 네. 돈도 뜯어내고 사건도 무마해갖고 이쪽 저쪽 해주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보통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실제로는 큰 건을 해갖고 하나의 어떤 뭔가 잡아서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주변에서 계속 뱀뱀 돌다가 결국은 뭐 특수강도. 문제는 특수강도도 2년밖에 안 살았어요. 2년 만에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은행 벽을 뚫어서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런 네.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사례가 거의 없을 네. 겁니다. 이렇게 대담한 인간입니다. 이건 실제로 대담하죠. 네, 그리고 주범이에요. 그리고 경찰을 끈앞으로 서서 망보게 시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처음엔 자기가 경찰의 끈앞풀이었다가 이 정도로 간땡이가 진짜 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가지고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해서 어떨 때는 장의사, 어떨 때는 흥신소, 어떨 때는 보험소에서, 어떨 때는 뭐 정보원 수시로 바꾸는 이런 종류의 인간인데 보통의 사람의 기준으로 재판을 했으니 이게 답이 나옵니까? 황 씨 사건은 사실은 미제입니다. 안 발견됐어요. 네, 실종자가. 시체가. 네. 이게 진짜로 어디 진짜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랑 명의 빌려준 불법 오락실 때문에 본인 수배를 때려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 그 뒷세계에서 알고 있는 그 최 경사한테 가서 따질 거야. 갔는데 만나러 가는 날 실종됐고 그 최 경사는 같이 박 씨랑 그렇게 그렇죠. 2인조로 다니고 그 최 경사는 이게 결국은 불법 영업소 그것 때문에 자천되고. 그렇죠. 뒷세계의 일이네요, 진짜. 그리고 51세 권 씨가 실종됐어요. 네. 그렇죠. 그 권 씨인데 거꾸로 그 실종된 그 권 씨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해줘요. 경찰에 와서. 제보를 해. 네. 이게 제보인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 경찰 정보원이나 끈앞풀이였기 때문에 마치 정보를 떠보듯이. 그러면 권 씨도 미제 사건이에요. 또 하나 현금 도난 2개, 금고털이 하나. 결국은 청가 분명히 있었고 네. 의심되는 사건 2이었고 지금 이렇게 또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자의 재판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됐어요? 해당 재판에서 그 앞의 사건에 대해서 네. 언급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이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경찰이나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부족했을까?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소리를 들었다. 아까 이제 지금 저희가 잠긴 시간 11시죠. 11시쯤에 소리를 들었다는 주변 민박집 주인의 얘기가 있었고 5분 뒤에 남자가 민박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구조 요청을 했다. 싸우듯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걸 하나 들었다고 하는데 이 악을 누가 그러니까요. 이게 악이라는 건 누구 소리죠? 그 성별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무슨 말하자면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그 돌아가신 분의 소리는 아닐 거예요. 그게 거기서 들릴 리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차 안이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악소리잖아요. 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소리는 왜 119에는 안 들어갔을까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민박집에서도 들릴 정도의 소리면 네. 들어갔을 텐데. 전체적으로 네. 이거는 타임 라인에 따라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범행 형전 재구성이 안 된 거예요. 자, 여전히 논란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남편과 검찰 측이 첨예하게 맞서게 되는데요. 재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의 중점은 박 씨가 일부러 차량을 밀었느냐 아니면 차가 밀려 스스로 내려갔느냐였습니다. 당시 차 뒷범퍼엔 57cm의 긁힌 흔적이 있었고 남편이 주장한 뒤를 박았다는 난간은 59cm여서 가속으로 인한 충돌은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문제가 됐던 중립기어는 제네시스 차량이 뒤에서 주차로 바꿀 때는 오른쪽으로 당기며 위로 밀어 올려야 하는 반면 뒤에서 중립인 N으로 바꿀 때는 오른쪽으로 한번 밀기만 하면 되는 구조라 명백히 방향이 달랐습니다. 피고는 1988년부터 장의차, 레카차, 트레일러, 관광버스 등 각종 운전 업무에 종사해왔습니다. 그런 피고가 명백히 기어를 거는 방향이 다른 상황에서 P와 N을 혼동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났던 동종 모델 차량으로 현장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추락 방지용 난간으로부터 0.5m 떨어진 곳에 중립기어 상태로 세워두고 운전자가 내릴 때는 수평면이어서 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추락 방지용 난간으로부터 1.5m 떨어진 곳에 중립기어 상태로 세워두었을 때는 경사로여서 운전자가 브레이크에서 페달을 떼자마자 차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내부의 움직임이나 바람 등으로 차가 굴러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경사면에 주차했다면 내리자마자 굴러갑니다. 이 상황에서 조치를 안 하고 뒀다는 것은 피고의 고의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하차하여 뒷범퍼로 갈 때까지는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수평면에 정차한 것이고 피고가 뒤에서 미는 것 외에 차량이 바다에 빠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실험 차량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상체를 들어올리자 실험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추락용 난간에서 1m 지점에 임계점이 분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특정 위치들에선 차량 내 조수석의 인물이 앞으로 움직여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는 순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며 차가 경계면을 따라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차량의 앞바퀴가 정확히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에 따라 차량이 저절로 굴러갈 수 있었는지 아니면 외부의 힘에 의해 차량이 움직인 건지 살인인지 사고인지 판가름 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사건 승용차의 앞바퀴 방향이 틀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보험 관련 문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2심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을 결심할 정도로 어렵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버스 기사와 보험 설계사 등을 하면서 꾸준히 수입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제출된 사실만으로 살인을 저지른 동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당시 선착장에 있던 하얀 차에 가서 아내 구조를 도와달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그 하얀 차 때문에 예초 좀 더 바다 쪽으로 차를 옮겨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하얀 차가 선착장에 들어오고 나온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관계자나 면사무소 직원들도 그런 차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CCTV상 바위에 가려 사각인 지점에 하얀 차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제출된 영상인 12월 31일 18시부터 1월 1일 0시 20분 사이가 아닌 그 전에 들어왔다가 그 이후 나갔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2심에서 1심의 유죄의 근거였던 뒷범퍼의 수리 역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사고를 계획했으면 굳이 범퍼를 미리 수리 안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고 8일 전에 들러 경사면에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도 완전한 범행을 위해서라면 낭떠러지의 높이, 가는 길의 위치 등 좀 더 자세한 요소를 여러 찍어놨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기에 이 사진과 영상을 계획 범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차량 추락 이후 남편이 천천히 걸어가는 장면에 대해서도 남편이 범죄를 계획했다면 미리 CCTV의 위치 등을 파악했어야 했을 텐데 해당 영상을 보면 CCTV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듯이 보인다면서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한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계획적 범죄자가 선택한 방법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었기에 추락하는 승용차에서 탈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에 피고가 이 범죄를 계획했다면 피해자가 옷을 급하게 입고 뒷범퍼를 같이 보기 위해 따라 나오는 경우도 고려했어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포함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엔 어렵다. 재판부는 완벽주의의 전문 범죄자를 상정한 듯 해당 선착장의 만조와 간조 때 물높이가 다른데 간조 때 살해하려면 물높이가 충분히 깊은지 해류 내지 조류에 따라 연안으로 차가 돌아오지 않을지 등을 검토한 흔적이 노트북 등에 없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구조전화를 했을 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부분은 어떨까? 부검 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에 0.7 평방센티미터의 찰가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추락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증거로 본 재판부, 이런 피해자가 추락 직후 바로 멀쩡한 상태로 전화를 했을지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 또한 피해자가 구조 당시 피고를 탓하거나 지목하는 내용 또한 없었던 점도 피고에게 유리한 점이었습니다. 조수석 뒤쪽 좌석의 창문이 7cm가량 열린 상태였는데 승용차는 무거운 엔진이 있는 앞쪽부터 가라앉으므로 조수석 뒤쪽 창문을 열어놓는 게 침몰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와 피해자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성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남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3년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을 향했습니다.